스쿨. 염두에 두시고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 학자들 음 학자들의 그 얘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영혼을 거기로 불어넣어서 좀 더 이제 그 생생하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긴 얘기의 요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접하게 되는 인물이 소크라테스고,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또 인제 명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상대 카운터파트로서 설명되는 사람들이 인제 그 소피스트들이죠.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인제 그 상대주의하고 인제 그 절대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윤리학의 아버지,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윤리학의 아버지, 그러면 이제 그 소크라테스부터 인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보죠. 당연히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얘기 많이, 이렇게 피타고라스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관심사가 인간의 삶보다는 어떤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리학의 세계인 거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원질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대가 이제 흐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가 이게 융성기로 등장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그리스의 그 모든 그런 흔히 얘기하면 그 지성들이 아테네로 이렇게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사도 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관심사가 인제 아 물리 혹은 자연적인 어떤 세계에서 이제 그 인간의 삶으로 인제 모아지게 된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을 인제 소위 말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지혜로운 자들, 소피스트라고 붙였던 거였습니다. 넓게 얘기하면 소크라테스도 당연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윤리학자들인 거죠. 물리학자들이 아니라 윤리학자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소크라테스였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윤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를 견지했던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 혹은 보편주의를 견지했던 인물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 윤리적 상대주의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커다란 신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회의주의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리학의 그런 아버지를 이제 그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피스트들이 가졌던 그런 그 상대주의적인 신념들이 다종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프로타고라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상대주의적 신념을 가지게 됐는지 이제 프로타고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은 이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보편적인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주의를 넘어서 주관주의로 간다. 이런 말씀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일단은 인식론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표방하게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도덕 규범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그 상대주의적인 어떤 주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지식을 이제 보통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회의적인 입장을 띠게 되는데요. 그런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프로타고라스를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은 그런 진리를, 우리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사람들이 취하게 된 근본적인 어떤 경험론적인 어떤 관점, 그리고 이런 경험론에 기초해서 또 인간의 인식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져 가지고 인식론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제 상대주의적인 어떤 결론으로 흐르게 됐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프로타고라스에 의하면 지식은 지각에 의존하며 지각이 의존하는 감각 내용은 상대적이다. 따라서 지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약속한 의미를 부여했었어요. 소위 지각 이렇게
이게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죠? 근데 이 동양 윤리에서는 그런 약속된 의미로 쓰지는 않지만 이 서양 요 윤리에서 요 지각이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나오면 알기는 아는데 뭐를 통해서 아는 것? 네. 감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를 지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된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percep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모든 지식은 지각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모든 지식은 뭐를 통해서 감각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게 알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알다시피 이제 그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1월 9일이라는 말씀 드렸죠. 오늘 날씨가 지금 그 금년 겨울 들어와선 제일 추운 날씨랍니다. 체감 온도가 뭐 영하 2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러시아 그 관광객이에요. 보니까 그 러시아 그 사람들 이렇게 그 청년이 생겼는데 이 친구 반팔이 저 뭡니까 얇은 그 패딩? 패딩 뭐 얇은 거 하나 이렇게 걸치고 반팔 입고 다녀요. 그 러시아에서 온 친구니까 우리는 막 이게 춥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그런 체감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단 말이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어, 뭐, 단순하게 귀여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이거 잘생겼어, 못생겼어. 거기에 대한 판단들도 다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기루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각 경험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인 거죠.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이 감각 경험에 의존한다고 얘기했을 땐 결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서로가 인식하는 내용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참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존재할 수는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런 참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인식하는 도구가 방법이 뭐밖에 없다? 감각 경험인데 이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상대적이고 틀리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지식 그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흠결이 많은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있다고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반결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대주의를 넘어서 회의주의로 이어지게 됐다. 왜냐하면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감각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세계에 대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면서 가변적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들이 지닌 인식 기능의 한계로 인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은 진리를 못 지니고 뭐 이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궁금해한 거는 이제 과연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는 도덕적 가치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상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도덕과 법률은 자연이 아니라 관습에 근거하는데 관습은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된다. 자연이 아니라 관습에 기초한다. 이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내용도 이제 이제는 개념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나하나 꼭꼭 이렇게 꼭꼭 눌러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영어로 네이처 이렇게 되니까 우리말로는 자연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는 또 뭐겠습니까? 자연적인 어떤 본능, 본성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본성이 어때요? 본능이. 자연적인 본능이 서로 같아 아니면 다 달라?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식욕 있고 무슨 수면력 있고 무슨 성욕 있고 이런 것들 사람으로서는 다 같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본능하고 예를 들어서 참새가 갖고 있는 본능하고 같아 달라.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겠지. 참새끼리는 어때요? 참새끼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자연적인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보편적으로 통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도덕과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본능에 기초한다고 한다면 그럼 그거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한테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통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도덕과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의 자연적인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본능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우연적인 어떤 관습들에, 예전부터 이제 그 해오다 보니까 이런 그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관행들이 남아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습은 당연히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덕 혹은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문화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도덕과 법률의 기본 기초가 어떻다? 다시 한번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 아니라 뭐에 있다? 그 사회의 우연적인 그런 관행, 관습에 있다라고, 전통에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전통의 그 서로 다종다양한 전통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도덕, 어떤 법률이,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할 수 없으며 진리를 판단해 줄 기준 또한 지닐 수가 없다. 따라서 도덕규범들 또한 그것들 사이의 우열을 판가름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일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기준 있다 없다. 있어도 인식할 수 없다. 존재하지도 않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하는 게 뭔가를, 이런 기본적인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도덕에 대해서도 그런 절대적인 진리, 도덕들은 서로 다른데 어떤 도덕 규범이 그럼 잘된 거고 어떤 도덕 규범은 잘못된 거고 옳은 규범인지 좋은 규범인지 나쁜 규범인지 그거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있다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도덕 규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누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지 사회에 따라서 우열을 판가름할 수 없는 저마다 다양한 도덕 체계와 도덕 규범들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규범들은 어떤 절대적인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도덕 규범의 그런 효력은 그것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사회에 한정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위 이런 걸 규범적 상대주의라 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은 인간 개인에게 있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 더 구체적으로는 개개인들입니다. 개개인은 만물의 척도인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모든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 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내가, 바로 모든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개인인 내가, 내가 있다고 하면 존재한다고 하면 존재하는 것이요, 나쁘다고 하면 나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주의도 그냥 상대주의가 아니라 아주 주관주의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이고요. 이 윤리적 상대주의가 갖고 있는 뭐 나름대로 이 소피스트들이 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윤리적 상대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죠. 개인주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절대주의보다는 상대주의가 더 어울리는 그런 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윤리적 상대주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나 한계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에 이제 따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그 프로타우로스 를 필두로 하는 그 소피스트들이 가졌던 신념들은 이런 신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습과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그럼 무시하냐?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도덕적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우연적인 이런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 가지고 관행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뿐이니까 다른 사회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뭐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시각이었던 거죠. 기본적인 시각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회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가 승인하고 있는 의견이나 관습적 견해를 진리처럼 수용해야만 한다. 즉 자신의 요구와 신념을 사회적 관습에 일치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관습에 대한 건전한 존중이야말로 개인들이 상충하는 주장들을 조정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에서 법률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민은 일단 제정된 법률을 수용해야만 한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똑같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이 소피스트들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신념들을 공유했느냐? 개개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슨 존재니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가 승인하고 있는 어떤 신념들이나 혹은 그 사회가 그 존중하고 있는 그런 관행들, 이런 관행들을 존중하는 것이 본인들 개개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요소라고 본단 말이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뭐야?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국가 공동체적인 동물이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 그 단계에서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텐데,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만 가졌던 신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 소위 이 헬레나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졌던 신념, 공유된 신념은 뭐냐면, 개인하고 자기 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인의 그런 성공적인 삶은 어떻게 돼?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유된 그런 신념, 혹은 그 공동체에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법 규범이 되든 도덕 규범, 이 규범들하고 일치하는 삶이 개개인들의 성공적인 삶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신념은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자기들이 일치시켜야 되는 그런 그 사회의 그런 법규범이나 도덕규범, 이 도덕규범이 그럼 바람직한 건지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무슨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기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도덕규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없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법규범, 이 도덕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근원을 어디에 두기 때문에, 그 근원을 그 해당 사회의 그런 전통, 관행에 두기 때문에, 그 전통이 왜 그렇게 돼서 그걸 어디에다 따지겠습니까? 우리는 뭐 어쩌다 보니까 이런 전통을 갖게 된 건데, 우리는 장유유서 해가지고 나이 1살 가지고 별 난리를 막 치잖아요. 그거 1살 가지고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다. 우리 왜 그러는 거야? 아유, 오랜 선조들이 뭐 이런 어쩌다 보니까 이런 관행들을 남겨놨는데, 그럼 이 관행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거기선 얘기하지 못하는 거지. 그건 뭐 이 관행이 이런 거니까 있는 그대로 그 따르는 수밖에 없지. 네, 요런 관점이 이제 그 소피스트들이 견지했던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차이점은 뭐예요? 그 관행하고 사회적 관행하고 도덕 규범하고 일치되는 삶이 개인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신념은 공유하지만, 자기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어떤 관행들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봤단 말이죠. 왜? 인간이면 모든 인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도덕적인 규범 혹은 도덕적 가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이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회의 그런 그 규범, 이런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법률, 도덕은 없을 수가 없지. 뭐 때문에? 그 사회가 나름대로 질서 유지하기 위해선 법규범이나 도덕규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국민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져 있는 법에 대해서, 혹은 어떤 식으로든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그런 규범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정된 법률은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법도 꼴사납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법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악법도 그래서 나름대로 뭐가 오랜 관행 속에서 이어져 온 거니까 인정해야 돼요. 그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런 식의 얘기는 물론 프로타고라스도 안 했죠. 그런 말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얘기는 이쪽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이쪽에서 하게 되면, 말을 꺼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다가 지금 목숨까지
자기 그 목숨까지 버린 사람인데 그 악법도법이다 그거를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하면 아주 그냥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 말 처음에 그 퍼뜨린 그 일본의 그 유명한 학자 그건 아주 악의적인 겁니다. 악의적.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2단계 와서 아직까지도 뭐 악법도법이다 소크라테스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이거하고 이제 다른 신념을 가졌던 소크라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주 그 이론적인 학문적인 그런 내용은 누구 입을 통해서 플라톤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거지만 이 소크라테스가 가졌던 그런 신념이 아주 그 눈에 띄는 그런 독특한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들을 이제 그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들이 한 게 아니라 그 덕과 행복이 일치한다. 알면은 뭐 실천한다. 그래서 지행 일치다. 모든 덕들은 뭐가 통합되어 있다. 한 가지 유독한 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하면 그게 진정한 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모든 덕들도 제대로 지금 갖춘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걸 덕의 통합성,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윤리학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그 쟁점들 가운데서 소크라테스가 아주 분명하게 그 몇 가지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들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눈에 띄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건 윤리적 절대주의를 이제 표방한다는 거였어요. 사회마다 가치가 뭐 다르다, 규범이 다르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얘기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소위 어떤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A라는 규범 갖고 있고 B라는 규범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A가 맞고 B는 틀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A는 도덕규범 차원에서는 80점, B는 얘는 50점. 뭐 이런 식으로 그 모자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거 객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 인간이면 혹은 인간의 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덕과 관련된 절대적인 어떤 가치가 존재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현실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을 혹은 규범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는 몇 점, 너는 빵점, 얘는 야 90점 됐다 이런 식으로. 소위 그런 신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윤리적 절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이런 신념을 갖게 됐냐면 내용도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읽구만. 자, 선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비록 사회마다 문화, 법률, 도덕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서로 다르지만 다 다르죠. 당연히. 그 다른 현실만 보고서 보편적인 그 도덕적 가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혹은 정의 혹은 도덕 혹은 선 이런 개념들은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부모님이 죽으면 땅에다가 매장하는 걸 자식된 도리라고 본다. 어떤 사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는 거를 가지고서 자식된 도리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너무 다르잖아요. 응?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회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려장처럼 이렇게 산골짜기 위에다가 이렇게 혼자 띄워놓고 오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럼 누가 맞고 누가 다르냐? 서로 다 얘기할 수 없어. 그냥 그 관행이 그런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자식된 도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어들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된 도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만 자식된 도리, 자식이 부모한테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은 모든 사회에 다 똑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어떤 사회든지
도덕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도덕 없는 사회 봤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선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은 인간 사회면은 모두 다가 쓰고 있잖아. 그거 누가 쓰자고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모든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선악 혹은 도덕 혹은 정의 이런 용어들은 쓴단 말이죠. 그 용어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건 다르지만 그런 용어들 어렵게 얘기하면 좀 그런 개념들 혹은 그 용어와 관련된 정의들, 개념 정의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모두 다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내용들을 그 개념들이 어느 정도 일치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도덕이라고 혹은 선이라고 지탱해주는 근본 개념은 어떻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금 서로 만날 수 있다, 통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 소위 이제 윤리적 절대주의 그런 차원에서 윤리적 절대주의를 얘기한다 이런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덕과 행복이 일치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소크라테스 얘기뿐만 아니고 플라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그리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그 이후에 서양의 그 중세로 넘어가면 똑같이 이 개념은 또 거의 똑같이 갑니다. 뭐가? 덕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신념은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잘 봐요. 우리는 윤리학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윤리학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윤리학을 어떤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했느냐면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행복학 정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연구했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행복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 윤리학자라고 불러?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덕이 윤리라고 얘기하는 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보니까 오늘날에는 윤리학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두 개념이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게 서양사상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거가 이해가 돼야 이 다음 얘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어떤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덕이라는 거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덕은 얘네들이 무슨 탁월성으로 이해했다. 응? 어떤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걸 덕이라고 얘기했다. 오케이? 자, 좋아요. 덕은 그래서 아랫대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랫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영어로는 엑설런스 이렇게 번역된다는 거잖아요. 예? 엑설런스 그렇지? 그래서 탁월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응? 일단은 요 정도만 이렇게 요 단계까지만 이해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개념인데 행복을 이 아랫대를 영어로는 엑설런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행복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 당연히 해피니스죠. 해피니스인데 지금은 해피니스로 번역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이제 웰빙 이렇게 번역합니다. 옛날에는 저희 그 학창 시절에는 무조건 해피니스로 번역했었어. 웰빙은 적고 소수 용어였고 해피니스. 근데 해피니스는 전혀 안 맞아요, 사실. 웰빙인데 원어로는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있네. 유다이모니아예요. 유다이모니아인데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유다이모니아는요. 이 사람 그리스 말로 유라고 얘기하는 건 굿 혹은 웰 이런 뜻입니다. 훌륭하다 이런 말이에요. 굿 이렇게 얘기해요. 굿이야, 굿.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굿이라고 얘기하는 건 굿 그러면 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헬라, 고대 그리스 말로는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가토스.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가토스가 영어로 번역할 때 굿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굿이라고 얘기하는 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했던 굿은 착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굿이라고 얘기하는 게 훌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랫대하고 거의 비슷한, 통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커피 맛이 어떻다? 테이스트 굿. 그럼 뭐라 그래? 커피 맛이 착하다 안 그러지? 커피 맛이 훌륭하다 이렇게 되는죠. 그렇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앞에 나오는 이 유라고 에우라고 얘기하는 말이 이게 굿 혹은 웰, 훌륭한, 잘, 후진 게 아니라 잘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이모니아인데, 다이모니아는 얘네들 전통상 그 정령이 있어요. 정령.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혼이 들어왔다 뭐 하면서 무슨 뭐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 친구들도 정령이 있어요. 정령이 있는데 그 정령이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근데 이 정령이라는 게 나쁜 정령이 아니라 좋은 정령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사람 자체가 나쁜 놈이 아니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뭐 이런 민속신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다이몬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정령이야.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려면 뭐야? 하나님 영접해야 되는데 얘들이 자꾸 다이몬 나는 그 좋은 에우 다이몬만 들어오면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이몬이 뭐야? 얘네 전통에서 다이몬 이게 데몬 그렇게 해서 이제 악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말의 어원이 그렇게 돼요. 근데 아무튼 다이몬인데 그러면 이 좋은 훌륭한 정령이 들어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훌륭한 좋은 정령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내가 시험을 잘 봤어. 시험을 잘 봐서 임용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당연히 행복하겠지. 당연히. 오케이? 당연히 행복하겠지.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내가 컨닝을 해가지고 통과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붙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안 행복해? 글쎄요. 이거는, 이 사람들 개념에서는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를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칭찬도 받고 뭐 격려도 받고 뭐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무슨 직장에 다니면서 무슨 뭐 돈도 벌고 해가지고 좋은 거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합격을 하더라도 속으로 어때? 찜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때요? 내 스스로. 창피해 아니면 떳떳해? 창피하지. 그렇죠? 창피하지. 그럼 그 창피한 거는 나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기를 피게 만들어?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기도 못 풀고 사람이 항상 뭐 이렇게 내 스스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주눅들게 만들잖아. 이해돼? 그 상태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훌륭한 정령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얘기의 요지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유다이몬한 상태는 내가 걱정 근심이 없어가지고 내 주위에 무슨 자식들도 나 걱정거리 하나도 끼치지 않고 돈도 어느 정도 여유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고 근심 걱정 없어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거 말고, 응? 내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아주 내 스스로가 그냥 자부심인 내 스스로 떳떳하고 자부심이 넘쳐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아셨습니까? 응? 그냥 행복한 거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래서 잘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잘 존재하는 거. 자, 잘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말로는 복지 이렇게 되지만 잘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육체로만 따지면 물질적인 측면만 따지면 내가 어디 부러지거나 뭐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하지 않고 지금 건강하게 병 하나 지 않고 어디 그, 그 신체에 어떤 그 손상 없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당연히 잘 존재하는 거지. 이해돼? 그렇죠? 이게 잘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잘 존재하는 거지. 근데 육체뿐만 아니라 이 안에 정신 있잖아요. 이 정신도 어디 하나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육체가 이렇게 잘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 이 정신 세계도 잘 존재할 수가 있지. 그렇게 되겠지. 그런 상태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지? 육체가 망가지지 않듯이 정신도 그렇게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소위 그게 잘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은 사람이 팔 하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인생이 정신 상태가 이런 표현 적어 불구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팔은 뭐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자기 정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람이 강건해지거나 더 뭐 세상을 뭐 이해하는데 이해심이 더 넓어지거나 그런 불행을 계기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이 더 훌륭해질 수가 있잖아. 정신 상태는. 이해되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정신적인 세계가 그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하죠. 감이 좀 잡으셨나? 감이 좀 잡으셨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였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심 걱정 없이 물론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정도 재물도 있고 건강이 있어야 되는, 그건 여건이에요, 여건. 외적인 여건.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냐? 아니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핵심은 뭐가 되느냐? 정신적으로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떳떳하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럽고, 나 왜 이 모양, 그게 아니야. 이런 삶을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서 좀 얘기해 볼까? 우리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은 애초에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고, 도덕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한데.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그 윤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서 가장 많이 왜 그 인간은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개념을 자기 인생에서 분리를 못 시키느냐? 왜 그 인간한테는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느냐? 동물한테는 있어 없어? 없어요. 동물한테는 도덕 없어. 정의로운 독수리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정의 독수리 그런 게 어딨어? 그 도덕은 인간만 있고요. 그럼 왜 인간한테만 도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설명 방식이 이제 이겁니다. 인간이 자의식이 있잖아요. 자의식이 있잖아요. 그 자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잖아요. 그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뭐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의식이 없는 놈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당연히 의식할 수 있겠지. 자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는. 그렇지? 그냥 의식만 있고 자의식은 없는 존재들은 의식 못하는 걸 의식할 수 있겠지. 자의식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니까. 그럼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거 아니야? 인식할 거 아니야? 그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자기 삶의 유한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 도덕의 상식인 거예요, 상식.
자기 삶의 유한성에,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근데 놀라운 것 같아? 아니면 돼서 이게 놀라워요. 왜냐하면 의식은 삶의 증거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나한테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단서가 의식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의식이 없는, 내가 죽은 놈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 의식은 그래서 보통 뭐라 하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거이자 수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수단을 가지고서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본질을 어떻게 알고 보니까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냅다 뛰어간다는 걸 아는 존재예요. 재밌지? 동물들도 의식이 있지만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알아 몰라요? 몰라요, 동물들은. 그 인간만이 지금 그거를 이거 뭐야? 그거 황당한 거죠. 나중에 실존주의자들 얘기 들어보세요. 아주 드라마틱하지. 이 사람들 그 표현 같은 게. 응? 죽음, 난리 났지. 난리 났지. 난리 났지. 내년에 우리 유성이 와가지고, 거대 유성이 와가지고 충돌해서 지구 다 멸망합니다. 모르시지? 사실은 그 충격적인 사실이어가지고 지금 그거 다 비밀로 숨기고 있어요. 내년에 지금 360일 뒤에 충돌해서 끝납니다. 어떨 것 같아요? 1년. 어떻게 살 것 같아? 난리 나죠. 어떤 사람은 미리 자살한 사람도 나오고. 난리 나겠지. 근데 인간은 아주 떳떳하게 자기 알면서 뻔히 사는 거예요. 그 공포를, 불안, 심리학, 그 공포를 이겨내면서 멀쩡하고. 어떤 식으로 이겨내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간단한 거예요. 양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양적으로는. 그럼 방법은 뭐예요? 양적으로는 더 길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적으로는 그럼 방법이 뭐겠어요? 질적으로? 질적으로 볼게요. 하루에 10끼 먹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상 3끼밖에 못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기왕이면 어떻게 먹고 싶은 거야? 질적으로 좋은 거 먹고 싶지. 그러니까 살기는 사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욕심이 있다. 독특한 욕심. 이 양적인 한계를 나한테 위안해 줄 수 있는, 달래줄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을 나를 지탱해 주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삶을 양적인 개념을 보는 게 아니라 질적인 개념을 본다. 그래서 이놈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욕심이 있어. 너 어떻게 살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라 그래? 잘 살고 싶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어요. 웰빙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니?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돈 많이 생고생 안 하고 싶고요. 그럼 결국은 인생 싸구려로 노는 게 아니라 비싸게 놀고 가고 싶어요. 말 되지? 잘 살고 싶다. 비싸게 놀고 가는 거지. 비싸게 놀고 간다? 표현이 너무 천박해? 그럼 좀 더 거부감 없이 표현해 주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니? 값어치 있게 살고 싶어. 비싸게 노는 것보다 좀 덜 거부감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야?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마찬가지. 이런 욕심이 나. 기왕이면 뭐가? 값어치 있게, 의미 있게.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게 값어치 있게 사는 거니? 그게 바꾸 얘기하면 그게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삶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삶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표현이 그게 지금 행복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냥 동물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따뜻한 데서 고통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알겠죠? 기왕이면 뭐야? 잘 사는 거, 그냥.
소위 사람으로서 뭐야? 사람으로서 만족스러움.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만족스럽고 자부심 있고 떳떳한 그런 삶을 뭐라고 봤냐면 그걸 웰빙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는 얘들이 봤을 땐 이완용이 지금 행복한 놈이겠어? 안중근이 행복한 놈이겠어? 개념 오세요, 이제? 지금 내 인생 그 80평생 살았다 그래서 잘 산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내가 추운 데서 그냥, 추운데 사쿵해서 그냥 뭐 벌벌 떨지 않고 그냥 따뜻한 데서 그냥 겨울마다 따뜻한 데서 그냥 추위 안 타고 그냥 감기 안 걸리고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그거 잘 살았다고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누가 보더라도 사람으로서 뭐야? 야, 넌 진짜 사람답다. 이해되십니까? 에? 부정행위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남 등쳐 먹으면서도 막 높은 집 올라가가지고 와 높은 자리에서 막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왜 잘 사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 응? 그거하고는 전혀 사람으로 떳떳한 누가 보더라도 뭐야? 인간답게.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인간답게. 응?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사는 삶이에요. 잘 사는 삶. 유다이몬이 들어와 있는 삶. 응? 재밌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덕인데, 봐요. 덕이, 엑설런트 이런 뜻이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덕이 뭐냐면 버추. 버추지? 버추라고 알고 있지? 그렇잖아? 근데 이 버추는 어원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로마 사람들이 나중에 점령하잖아요. 그리스요. 점령해 보니까 어때? 이쪽이 문화적, 지적 수준이 너무 높잖아. 로마 사람들 얘네보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다 가져다가 쓰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정복한 자가 정복됐다.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갔다가 거기 그리스 문화 완전히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화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정복하는 바람에 그냥 그리스화 다 돼가지고 정복됐다. 이렇게 되잖아? 얘들이 이 아레떼라는 말을 자기 라틴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썼느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이 덕을 버추로 이해를 했어요. 그럼 버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라틴어로 비르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man입니다. man이야, man. 남자예요, 남자. 버추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manliness예요. manliness.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남자다움입니다. 지혜, 용기, 절제. 이거 여성다움이야, 남성다움이야? 지혜, 절제, 여자들 용기는 뭐니? 이 당시는 다 편견인 거지. 인간, 그러면 man이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도 인간이라고도 쓰지만 남자잖아요. 남자가 곧 인간이지. 이런 편견 갖고 있었던 사람 이 시대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 지혜, 용기, 절제 다 남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그 도시 저기에 그 자유시민 남자들 여자들 다 빼고 그런 거였잖아. 얘기의 골자는 뭐냐? 그래서 이걸 남자 말고 인간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이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아레떼라는 말을 뭘로 자기네들이 이해했느냐면 이게 바꿔 얘기하면 맨리니스, 인간다움으로. 행복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다움. 인간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 고유한 고유한 특징을 사장시키지 않고 제대로 탁월하게 발휘하.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그게 덕이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이 봤을 때, 개다움, 말다움이 아니라 인간다움이네. 인간다움. 그럼 본인들은 그래서 버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원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그런 뜻이었는데, 탁월성이었는데, 결국 그게 인간답게 사는, 인간다움이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번역을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요지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마찬가지, 플라톤 마찬가지, 아리스토텔레스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독교 다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등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였어요. 진짜 인간답게 살다가 죽는 것. 이런 의미였어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런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반드시 인간으로서의 그런 장점, 고유한 장점, 덕. 네.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고 봤던 거죠. 네? 차이점 뭐야? 차이점 딱 하나야.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덕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지냐? 이 논리로 따지면 덕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논리로 따지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요거 덕 있어야 행복해지는 건 맞는데 외지적 선도 좀 받쳐주면 더 좋다. 없어도 어쩔 수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이제 에피쿠로스 배울 거 아니야? 에피쿠로스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쪽은 완전히 이제 이 개념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개념 안 쓰잖아. 무슨 개념 써? 쾌락이라는 개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쾌락하고 똔똔이 안 되지. 이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이렇게 가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행복과 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덕을 갖춰야 된다. 그건 억지잖아요. 남이 들어 좀 주장.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금 영어로는 해피니스, 우리말로는 행복, 이거하고는 의미상 전혀 다르죠. 아주 훌륭하게 웰빙, 인간으로서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덕과 행복은 불가분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덕이란 탁월한 상태를 의미하고, 모든 사물들은 그것들이 지닌 고유한 기능하고 관련해서 좋은 탁월한 훌륭한 상태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덕이라는 말을 어디에도 썼다는 거야. 사람한테만 쓴 게 아니라 사물에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유덕한 칼, 유덕한 연필,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칼도 뭐가? 칼인데, 칼은 원래 그 기능이 뭐예요? 물건을 쓰는 거예요. 물건을 잘 안 쓸려. 그럼 이거는 덕이 없는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이 이제 탁월하게 발휘되는 걸 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근데 그 훌륭한 상태를 덕이라고 얘기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는 요건데, 여기까지는 잘 알잖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덕 있는 상태는 그 존재가 최선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이 더 풀어서 쓰면 최선의 상태,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의미. 동시에 그 존재의 본질이 최상으로 실현된 상태. 이해되시죠? 따라서 덕의 소유로 인해서 해를 입는다든가 불행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덕의 소유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거야. 유덕한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 이해됐어요? 안중근이 불행한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그거 누가 보더라도 자기 천수도 못 누렸는데, 천수도 못 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개고생하다 갔는데 뭐가 행복해? 정의로운 것까지는 좋지만 참 개인 인생은 참 불행하죠. 이거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면 정의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이냐? 보통 사람들은 뭐야?
정의로우면 좋지. 사회도 올곧게 되고 결과는 좋으나 과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정의는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 짧은 놈들이고 우리 같이 이제 철학자들은 연구를 해보니까 정의는 뭐야?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안중근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훌륭하게 살다 간 사람이 아니야. 당연히 안중근은 훌륭하게 산 사람인 거죠. 웰빙 한 사람이지. 행복했던 사람인 거지. 그래서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덕 있는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건 넌센스야. 네? 다시 한번 유다이몬이라는 말의 용어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막 끌어다 맞지 말고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덕 있는 사람은 덕 있는데 불행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덕은 모든 존재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최선의 상태는 최선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행복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영혼의 최상의 상태. 네, 여기 이제 그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다이몬이야. 오늘날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걸 영혼의 최상의 상태로 이해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세요? 중용에서 성립하는 유덕한 영혼의 활동 이렇게 됩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아. 유덕한 영혼의 활동 이렇게 해서 그게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그건 또 그때 돼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즉 그것은 방종이나 부정과 같은 영혼의 질병이 없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인간에게 최선의 상태가 영혼의 최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당연히 이제 정신 혹은 영혼에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덕들 가운데 이제 최고가 이제 지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였죠.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다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 이걸 탁월하게 발휘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이 뭐예요?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미리 얘기하고 갈까? 하면서 시간이 자 자, 이것도 자, 그럼 그래, 나중에 하고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당연히 이제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눈에 띄는 그 고유한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성이라는 놈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대표적인 기능이 뭐겠어요? 그게 진리를 인식하는 거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아는 거란 말이죠. 아는 거.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응? 지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덕들 가운데서 그 최고의 덕은 이제 그 이성과 관련된 이성의 그런 기능과 관련된 뭐다?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자, 봐요. 소크라테스는 덕과 지식을 동일시하는데 그가 덕과 동일시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좋음 혹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이다. 인간 훌륭한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상태가 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관한 지식이다. 동시에 그것은 최선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기술이나 능력, 즉 가장 좋고 훌륭한 인간의 삶을 실현시켜주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소피스트들의 관심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왔다 그랬어요. 물리적인 세계에 관한 탐구에서 지금 인간 삶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쉽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는 거냐 여기로 지금 옮겨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그 훌륭하게 사는 그 행복하게 사는 삶에 있어서 뭐가 그럼 진정한 그런 행복인지 뭐가 진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완성태인지 여기에 대한
알미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관심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최선의 삶과 관련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의 내용과 반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좋음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네, 이 얘기도 이제 아주 쟁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덕들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반하는, 자기 지식과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알면은 행동은 그 지행합일선하고 이제 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논란이 이제, 오늘날에도 논란이 되지만, 이 다음에도 바로 그냥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을 가지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자제력 없음. 그 유명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그건 너무 좀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아무튼 이제 눈에 띄는 특징이 뭐다? 알면은 실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은 실천한다. 이쪽 라인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도덕교육학자가 누구냐? 콜버그입니다. 마찬가지로. 콜버그도 도덕적인 실천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인지, 정서, 행동, 인지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 라인 사람, 이쪽 라인 사람.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식과 행위는 일치한다. 지행합일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욕구하며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그것을 욕구한다. 그 누구도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고 나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을 욕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구가 있죠.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 욕구에 따라서 행동할. 그 욕구는 글자 그대로 욕구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욕구의 대상이 그게 좋은 겁니다. 나쁜 욕구하지 않는 거는 나쁜 겁니다. 자연스럽게. 뭐가 좋고 나쁜 건지 그거는 이 욕구하는 놈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거는 가치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거죠. 배고픈 사람한테는 식욕이 있는데 이 식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 책이 좋은 게 되겠어? 아니면 음식이 좋은 게 되겠어? 당연히 음식이 좋은 게 되는 거지. 응? 당연히. 욕구의 대상이. 배고픈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무슨 책 같은 거 갖다 주고 혹은 바이올린 갖다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그런데 봐요. 그래서 욕구는 대상에 있고 그 대상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욕구는 그래서 항상 거꾸로 얘기하면 좋은 거를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어를 부여하면서 좋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어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걸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똑같은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엄밀히 얘기해서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성이라는 놈이 제일 눈에 띄는 기능은 뭐냐면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 알미라고 그랬잖아.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욕구에 따라 가지고 욕구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놈이 개입이 돼 가지고 아주 이상한 동물한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저거 하냐면 그냥 좋은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성이라는 놈이 좋은 것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알고 있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반드시. 이해되시죠? 동물하고 다르게. 네? 그래서 결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약 같은 거 동물들은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지. 죽었다 깨나도 안 먹지. 응? 그 입에 쓰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지. 하지만 인간은 뭐예요? 그 쓴 거를 꾸역꾸역 먹죠. 뭐라고? 이성이 그게 네 몸에 결국은 좋은 거라고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먹는 거 아니겠어? 그 동물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있어서 엄밀히 얘기하면 좋은 거를 추구하는 거는 매일반이나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은 좋은 거라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인정하고 있는 것,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특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정점에서 뭐가 관건이 된다? 그럼 뭐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느냐? 지식이 제일 관건이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뭐야? 욕구는 항상 그 대상 어떤 이름을 붙여놓고서 선 이름을 붙여놓고서 드립다 추구하게 돼 있어. 사람만이 근데 뭐가 선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추구의 대상이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해되죠? 결국은 이제 모든 덕들 가운데서 최고의 덕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식인 거고, 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가 선인지 자기가 알면은 뭐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보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인간은 자신이 선 혹은 이익,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이라고 혹은 이익이라고 행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말이 되죠?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인식과 지식이라는 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욕구와 행위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올바른 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알면 실천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진짜로 자기가 선한 것이라고 아는 것, 그것을 이제 추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실천도 자동적으로 동반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뭐가 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과 덕은 일치한다. 지식과 덕은 일치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모든 덕들 가운데서 최고의 덕은 당연히 하이라이트는 그 지식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신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주지주의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하죠. 이 주지주의적인 전통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가장 오래된 정통, 가장 유력한 정통이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사회학적으로는 또 나쁜 폐단들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걸러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정치사회 사상할 때 얘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식과 덕은 일치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뭐야? 유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다. 유독한 사람. 유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말 되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지식이다. 이렇게 됐으니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통해 안 통해? 어느 면에서는 통하는 면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안 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덕목들 가운데 최고의 덕목은 지식이라고 보고, 소크라테스. 인간의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 수행과 관련해서 인간을 좋고 훌륭한 탁월한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해주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 혹은 본질은 바로 이성이다. 그리고 이성의 기능은 세계의 이치에 대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세계의 이치의 보편적 객관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인간으로서의 그런 최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다. 세계에 대한 본질 파악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 삶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사는 삶이든 나름대로 뭐야?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어떤 식으로 사는 게 더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신념이 누구예요? 상대주의자들의 신념. 누구의 신념인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소피스트의 신념인 거죠. 안중근하고 이완용하고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야? 얘기할 수 없다. 그럼 어떤 놈이 안중근의 삶을 삽니까? 이완용의 삶을 사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아테네의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장군이 되고 지금 이 야단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스파르타하고 붙었더니 무기는 군자금은 이쪽이 훨씬 더 많은데 만판 깨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진단은 그거.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계의 불변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불변적인 어떤 원리가 있잖아요. 보편적인 원리,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런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진짜 과연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소크라테스는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이쪽 사람들. 어떤 식으로 살든 뭐 인간의 삶은 뭐 다 그게 그거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가장 뭐 인간다운 삶, 정답, 시대 지역 초월해가지고 가장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정답이 있다. 이렇게 봐. 그 정답은 뭐야? 당연히 뭘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성이 그런 사명이다. 이렇게 받는 거죠. 결국 인간의 덕이란 이성을 완전하게 사용해서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성적 지식 혹은 최선의 삶을 위한 기술을 소유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좋음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크라테스에게 인간의 덕의 본질은 지식인 것이고 지식은 덕의 실현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필요 충분 조건. 누구한테? 소크라테스, 플라톤한테.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다르다며.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덕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 지식이 덕의 실현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뿐만 아니라 덕은 행복 달성에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식이 행복 달성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되지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어떻게 돼?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필요 조건만 된다. 이것도 이제 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주 유명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악덕과 악행은 결국은 무지에서 나온다. 얼핏 듣기에는 뭐예요? 그 무식한 놈, 나쁜 놈이라는 얘기야? 극단적으로. 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요지도 있으나 하여튼 뭐 요 맥락에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덕과 지식에 관한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명료한 악덕과 악행은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에서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소크라테스 사상이 갖고 있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그 이해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발적인 제안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윤리학이 갖고 있는 눈에 띄는 특징이었던 겁니다. 네. 이 내용들이 이론적으로 이제 그 체계화되는 게 이제 플라톤의 플라톤 사상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덕은 통일되어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덕이 곧 지식이라는 주장은 진정한 덕은 오직 결국에는 하나, 지혜라는 것을 함축한다. 즉 용기, 절제 등의 여러 덕들도 사실은 지혜라는 덕으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덕들 중 하나를 지닌 사람은 다른 모든 덕들도 소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참다운 용기는 지혜 없이는 발휘할 수 없고 절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절제 역시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참다운 절제심을 가진 사람은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롭기도 하고 용기도 있고 뭐 절제심도 있고 이해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려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덕목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려심은 있는데 용기는 좀 없어.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 어떤 사람은 지혜롭기는 한데 사람이 좀 용기는 없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있지만 뭐 어떤 것들은 상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는 게 더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사람들 눈에 띄는 아주 그냥 그 윤리사상 가운데 눈에 띄는 점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덕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합되어 있어. 그게 줄줄이 그러니까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절제심이 있는 사람이 맞아?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동시에 용기도 있고 배려심도 있고 동시에 뭐가? 지혜롭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세트로 다 갖춰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위 그걸 뭐라 하냐면 덕의 통일성 우리 도덕 교과 교육론에서는 통합성이라는 말로 이제 더 많이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덕의 통합성,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덕의 단일성, 그런 그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놨습니다. 그 영어로는 인테그러티라는 말이에요. 인테그러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다중다양하게 씁니다. 근데 다 취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덕목을 완벽하게 있다면 그건 다른 덕목들을 똑같이 갖춰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덕은 결국은 지식으로 수렴된다는 말하고 이제 연관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용기를 발휘하려면, 됐어요. 깡패들도 용기 있잖아요. 응? 그 조폭들도 용기 있잖아요. 막 상대방 막 몽둥이 들고 막 칼 들고 쫓아오는데 거기에서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 용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기엔 그거 진짜 용기입니까? 아닙니까? 응? 그 기계를 가지고서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가가지고 고리대금 씌워가지고 안 준다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막 윽박지르면서 막 그 용기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 용기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 진짜 용기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의 그런 무서움을 극복하고서 거기에 맞서는 건데, 그 무서움을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뭔지 올바르게 판단을 했을 때, 안중근도 용기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죽을 뻔히 알면서 그 같아달라. 다른 거잖아요. 어느 쪽은 만용이라고 하고 어느 쪽은, 응? 판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감정을 두려움에 맞서는 그런 두려움에 맞서는 판단을 할 때 뭐가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판단들이 서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용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뭐가 그런 지식하고 뭐가 진짜 그 진정한 가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지식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진정하게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뭐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 없는 사람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도둑이 아주 그 절제심을 발휘해가지고 참을성을 발휘해가지고 아주 침착하게 막 도둑질을 한다. 그 절제심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도 뭐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욕구를 스스로 이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이런 덕목들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같이 작동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의 저것이 그 덕목이 발견되면 그럼 다른 어떤 덕목도 똑같이 이 지식이 똑같이 같이 이제 발휘가 돼서 다른 모든 덕들도 갖춰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덕들은 그래서 하나로 통일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은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누구도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이 이렇게 가져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서양에 있는 고대 이제 사상가들이 가졌던 공통된 신념 가운데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덕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런 점들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윤리 사상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었어요. 여기에 관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는 이론적인 건 뒷받침이 이제 플라톤에서 이어지는 거죠.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